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북유럽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29주차 소식입니다. 오늘은 노르웨이네요. 전에 팟캐스트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2021년 7월 22일 오늘은 77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슬로 폭탄 테러와 우테이아 총격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백야로 눈부신 북유럽의 여름에 짙은 어두움을 드리는 사건이죠. 2011년 7월 22일 오후 3시 25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중심가에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총리 집무실이 있는 17층짜리 정부 청사가 흔들렸고 멀리서도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먼지 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거리에 쓰러져 있었고 피 묻은 옷가지와 구두, 돌과 유리 조각이 나뒹굴었습니다. 8명이 목숨을 잃었고 20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4시 57분 북동쪽으로 35km 떨어진 우테이아 섬에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섬에는 당시 노르웨이 집권당이던 노동당의 청년 캠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자는 공지사항이 있다면서 참가자들을 섬 중앙에 소집했습니다. 모여든 600여 명 대부분이 청소년이었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자동 소총을 꺼내 난사를 시작했습니다. 69명이 사망했고 110명이 부상, 그 중에 55명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금발의 파란 눈, 라코스테 티셔츠를 즐겨 입고 샤넬의 에고이스트 향수를 뿌리는 32살의 남자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유럽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운동이며 잘못된 정책으로 조국을 배신한 노동당과 미래의 정치인을 학살해서 노르웨이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미션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22조가 규정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좌파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답시고 계급투쟁과 복지를 포기했으며 이민자와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서 백인 남성을 차별한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노르웨이인이자 애국자로서 이민을 반대한다며 민족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여성이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페미니즘에 맞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남자의 변호사는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인격 모독하지 말라며 자신은 지극히 정상인 정치적인 활동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와 전문가 그룹은 두 차례의 진단을 통해서 남자가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으나 정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상이라면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누군가는 테러리스트가 되는가? 이후 노르웨이 사회는 살인마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동학대 피해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외교관이었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그가 1살도 되기 전에 부모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임신을 후회했으며 아이를 자기의 삶의 걸림돌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다며 모유 수유도 일찍 끊었습니다. 어린 그에게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만날 때마다 싸웠고 아이는 돌보지 않았으며 밤새 울도록 방치했다는 이웃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가 응당받아야 할 애정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귀찮아했고 아버지는 그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친구도 없었고 변변한 연애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이상하다며 아동 청소년 심리센터에 보내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아이는 정서 반응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울만한 상황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또래와 어울리려는 욕구가 없으며 정리정돈에 매우 집착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를 맡았던 심리학자는 보고서에 모친의 양육 방식이 심히 염려스럽다고 적었습니다. 여자에게서 심각한 정서불안과 우울증이 관찰되어 아이와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으나
여자는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의는 만약 그때 남자가 분리되었다면 다른 인격으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역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자의 모친은 여자를 출산하면서 세균에 감염돼 하반신 소아마비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여자의 아버지는 여자가 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진 곳에 살았던 여자의 가족은 당시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 역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였지만 항상 엄마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여자의 모친, 즉 남자의 외할머니는 편집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늘 딸을 꾸짖고 탓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친구도 없었고 모든 불행은 내 탓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17살에 가출했습니다. 노르웨이 사회의 결론은 그는 우리 중 하나다 였습니다. 아동학대, 복지의 사각지대, 온라인상에서 난무하는 혐오, 차별, 잔인한 선동과 동조, 고립된 개인과 무관심에 대한 반성과 토론이 일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를까? 내 안에는 우월감과 혐오가 없었을까? 저 멀리 노르웨이의 일이라고만 하기엔 저도, 그도, 그의 어머니도 우리 사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나는 너와 달라가 어쩌면 개인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곳이라서 나도 너와 다르지 않아가 내재화된 북유럽보다 어쩌면 변화가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죠.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 그냥 방관하고 지나친 적도 많습니다. 나부터 달라질게. 이런 결심이 아마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저는 휴가 중이랍니다. 헤이도. 더 많은 뉴스는 북유럽 연구소 브런치를 보시거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